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닥이 7% 넘게 폭등하며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5020선을 넘기며 5000피의 안착 기대감을 높였던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코스닥이 드디어 천선에 안착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7% 넘게 오른 1064.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이후 4년여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건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0년 9월 6일에 기록한 1074.10 이후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선 달성 제안을 했다는 소식 등 정책 기대감에 장 초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에 5023.76까지 치솟았지만 기관이 1조 5천억 원 팔아치우면서 4949선까지 후퇴해 5000피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대표적 안전사인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네요. 네,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2.31% 오른 온스당 5,095달러 3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난해 약 65%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15%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내 금 목표가를 기존의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보다 약 8% 정도 추가 상승할 거란 전망입니다. 국제 은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해 오후 5시 40분 기준 온스당 109달러 1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훼손, 그린란드 합병 위협,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등 요인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LS가 중복 상장 논란을 빚어온 그룹 계열사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건데요. 국내 증시가 역대급 활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대기업 기업 공개가 무산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상장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가진 오찬 자리에서 화두는 중복 상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LS그룹 사례를 콕 집어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LS 주주들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따로 떼 상장하는 것에 대해 모회사 주가가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내 송아지가 아니더라, 이런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 시중에서 중복상장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 말이 회자되면서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합시다.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LS그룹은 결국 증손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복상장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되면서 향후 대기업 그룹사들의 계열사 상장 전략 전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중복 상장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50% 이상 좀 해주는 걸로 봤었는데 중복 상장에 대한 조건들을 더 높이면서 거의 7, 80%는 좀 못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중복 상장을 하려면 확실한 당근책을 모회사 주주한테 제공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에너지, HD현대 로보틱스, SK 에코플랜트 등이 주관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노리는 상장 가치는 적게는 4조 원에서 최대 8조 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코스피 하락 속 조단위 주자들이 줄줄이 대기하면서 IPO 시장에 온기가 돌았지만 첫 타자의 이탈에 신중론도 감지됩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1,480원까지 치솟으며 우리 경제를 압박했던 달러 원 환율이 장중 1,430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환율 하락을 언급한 데 이어 일본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네,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25원 20전 떨어진 1,440원 6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1,437원 40전까지 하락했는데요. 오늘 주간거래 종가와 장중 저가는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새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뒤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SC제일은행도 원화는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해 달러당 1,43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환율 안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엔화 강세 영향도 있었다면서요? 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동조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주 160엔에 육박했던 달러엔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급락해 오늘은 장중 153.8엔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최근 본격적 외환시장 개입 전 주요 은행 등을 상대로 거래 상황 등을 문의하는 절차인 레이트 체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미 재무부의 지시로 레이트 체크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레이트 체크를 당국의 본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앞선 사전 신호로 받아들이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달러 강세 포지션을 서둘러 정리하거나 엔화 매수에 나섰고 그 결과 달러엔 환율이 먼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은행권 정례이사회 직후 11개 은행장들과 만찬을 가지는데요. 가계대출관리와 고환율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은행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지금 은행권 정례이사가 끝이 났죠? 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은행권 정례이사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11개 은행장들은 약 1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쳤는데요. 정례이사회 종료 직후인 6시부터는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은행권 정례이사회는 비정기적으로 금융권 인사를 초청하는데요.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공식 만찬은 지난 2022년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약 4년 만입니다. 아무래도 대출 조익에 협조해달라는 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네, 지난달 대통령 대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7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이런 편중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해 대출 취급 재개 등으로 1분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환율 상황 속 은행을 통한 달러 유출 막기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환율 압박에 은행권은 잇따라 외화예금 금리를 0%대로 낮추고 있는데요. 앞서 이사회 참석 전 추가 대책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참해야죠. 환율 안정에 동참해야죠. 최근 당국이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들을 불러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할 만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고환율 대책을 논의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를 잇따라 내놓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의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또 미룰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중심의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란 전망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공급대책 효과에 따라 세제 개편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저가 소형주택보다는 고가 대형주택 가격이 더 급등하는 현상들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더 강화를 시켜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임대사업자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임차인에게 재산세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정책 발효 시점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예고에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처분 시한을 3개월가량 앞두고 일부 급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증여나 버티기 사이에서 집주인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어서 유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주말 사이 호가가 4억 원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왔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확정되자 세금 폭탄만은 피해보려는 다주택자가 서둘러 내놓은 이른바 탈출성 매물입니다. 날짜가 가득하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가격보다 지금 한 4, 5억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다주택자가 양도세 때문에 호가를 급격하게 내리는 집도 있어요. 세금 계산하면 파는 게 낫거든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두고 보고 며칠 좀 기다려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접 보다가 싸게 나오면 그때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매물로 내놓더라도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를 택하거나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뛸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버티기를 선택하는 매도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정부의 세금 정책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세청이 올해도 강남 4구의 부동산 증여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여전히 활개치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또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도 칼끝을 겨눴습니다.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올해도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했죠. 네, 국세청은 올해도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매매로 위장한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또 부담부 증여나 쪼개기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 취득 과정에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역외 탈세와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해 국제 징수 공제를 강화해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망이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의 회사로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행위와 허위 공시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면서요. 네, 국세청은 오는 3월 500명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하고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 소멸이나 복지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정밀 분석과 추적 조사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올해 정관소로 확대해 133곳을 두고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해 징수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남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내년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메시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간단한 미션인 척 적분에 코인 사기 소굴로 끌어들이는 수법인데요.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영상만 보면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인증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미션에 참여했고 실제로 입금받았습니다. 다음날 A씨는 이른바 VIP방으로 초대됐고 주문 금액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줬습니다.
고급감이라고 유도를 하더니만 그 사이트에서 코인과 금액은 얼마를 넣고 기존에는 추금이 가능하게끔 해서 돈도 꼬박꼬박 들어왔었고 다음 날에 인출하려면 인출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이제는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인증 통과라는 문구까지 내걸었지만 알고 보니 허위 사이트였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버젓이 존재하는 가운데 피해금 회수를 미끼로 한 2차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소로 들어간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그만큼의 코인을 입금하라고 접근합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바로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A씨도 피해금 복구를 시도하다 2천만 원가량의 추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코인 거래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투명한 금융 거래가 있는데 굳이 그걸 원한다? 그럼 자신의 거래가 밝혀지지 원치 않는다? 그런 것들은 안 믿는 게 좋다. 이 송금이라는 것은 100% 확신이 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기들은 당국에 신고해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음성통화뿐 아니라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로 친밀함을 높인 뒤 영상통화로 얼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처음부터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접근해 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일상 대화를 이어가다가 어느 날 밤 걸려온 영상통화를 무심코 받았습니다. 의심이 들어 바로 끊었지만 가해자는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대화를 했던 내역의 유포를 막으려면 수백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채팅만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할 수 없거든요. 이 앱에서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은 캡처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된다. 여기서 우리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설치 링크를 보냅니다. 그 피해자는 설치된 APK를 실행하게 되겠죠. 있는 전화번호나 문자 기록, 전화 기록들을 이제 가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로 보내버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난 점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겼는데 재작년 8,545억 원보다 47.2% 뛰었습니다. 2023년에 비하면 2년 만에 3배 급증한 겁니다. 기존에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겨냥한 대출 사기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출 사기형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기관 사칭형은 약 5.7배 폭증했습니다.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피싱 조직 중 역대 최대 규모인 73명이 국내 송환돼 줄줄이 구속됐지만 이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거 이후에도 사후 피해 구제는 어려운 만큼 최신 피싱 수법을 인지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주의가 당부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정부 특사단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전격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수주와 연계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상자로 지목된 현대차 그룹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방산 특사단이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돌입했다고요? 네,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방산 특사단이 캐나다로 향했고요. 뒤이어 오후 2시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HD현대중공업 경영진도 합류를 하는데요. 이번 수주전은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업체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의 2파전으로 압축돼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국가의 잠수함 경쟁력은 비슷하다는 평가 속 캐나다 정부가 제시하는 절충 교역안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안보 협력만 가지고 또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 그리고 제반의 여러 가지 민관 협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캐나다는 양 국가의 잠수함 유지 보수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현대차 공장 설립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시설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공장을 지을 가능성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특사단으로 합류하면서 투자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실제 캐나다 공장 설립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북미에 엘라베마와 조지아 생산 거점을 확보한 데다 2028년까지 미국에 31조 투자를 약속해 추가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캐나다와 미국 정부 간 관세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수소 분야 협력이 거론되는데요. 캐나다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30%를 수소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기획예산처의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를 경제성장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자칫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이해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각종 의혹에 낙마했습니다. 예산권을 진 기획처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정책 추진 동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직속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올해부터는 기획처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대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처가 떨어져 나왔지만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선 재정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문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성식 부의장은 지난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신성장 전략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나 재정 집행 문제 등은 기획처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나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장 공백 장기화 속에 기획처도 주요 보직의 인사가 늦어지고 있고 출범 초반 업무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권 초반에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부처 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장기 시간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까.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제네릭 복지학 값을 대폭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제약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만 3조 6천억 원 감소하고 고용은 15,000명 넘게 줄어들 거란 추산까지 나왔는데요. 대형 제약사 대표들까지 직접 나서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제약 값을 정부 계획대로 오리지널의 40% 수준까지 내릴 경우 업계는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수익성의 하락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축소를 고려해야 하며 우수 인력 유치 차질, 생산 포기와 연관된 인력의 구조 조정도 고민해야 하는 등 생존을 글로벌 1상, 2상, 3상 하는데 1,000억, 2,000억, 3,000억, 심지어 신약이 1조 이상, 2조까지 드는데 글로벌의 경쟁이 안 되면 결국은 외국계 제약사한테 종속되는 산업이 되는. 중소, 중견 제약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너릭 수익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R&D 및 GMP 시설 고도화에 재투자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캐시카우가 사라지게 된다면 혁신 투자는 불가능해지고 이는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일 것입니다. 제약사들은 과거 무리하게 약가를 낮춘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공급 부족이나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개편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 복제약 값이 2배 넘게 비싸다는 점 등을 들어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하반기 시행 전까지 묘안을 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서해 5도에는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조금씩 개서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흐리고 오전까지 1cm 내외의 약한 눈이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5에서 10cm가 쌓이겠습니다. 공기는 차고 건조합니다. 건조특보 현황 보시면 서울과 경기 일부 그리고 강원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뒤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수원 영하 7도, 대전, 청주 영하 5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 세종은 0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맑아지는 가운데 전라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로 아침을 시작해서 낮에 광주 3도, 부산 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4도, 낮 기온은 울진 5도입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동해에는 눈이 오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만 금요일까지 눈이 계속해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